네, 무선설비 기술 기준 및 시험 방법 넷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속도를 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그 스프레스를 이제 기본 톤은 이렇게 되고 이제 투톤을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제 선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특성입니다. 비선형곡선이 되면은 선형곡선이 되는 게 가장 무선 기기에서 좋은 거죠. 근데 그 특성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성들이 이런 이제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이렇게 쭈삣쭈삣한 것들이 나오죠. 이게 다 불협화가 되는 거죠. 불필요한 파인데 이게 이제 어느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스프레스 영역이냐 대우의 영역이냐 그런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IMD라는 건데, Int Modulation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건데, 요즘 그 장비들은요, 스프레스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 IMD 특성, 혼변적 왜곡은 참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보통 그 스프레스나 이 제2 고조파 그리고 2분의 1 고조파는 2배, 3배, 4배의 주파수에서 불필요한 전파가 나오는 것을 스프레스 또는 대역의 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IMD라고 하는 거는 인터모드레이션이라고 가지고 전혀 다른 주파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은 기본파와 2고조파와 3고조파가 합성되고 또 2고조파와 3고조파는 건너뛰고 4고조파가 합성되고 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상상지도 못한 주파수들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메가를 쓴다. 그러면 200메가, 300메가, 400메가에서 스프레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스프레스 영역이고 그런데 우리가 100메가를 쓰는데 150메가에서 이상한 전파가 하나 나와.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뭐 280메가에서 나와. 이게 이제 IMD라는 거죠. 인터모듈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혼변적 왜곡이라고 한국말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 통신기기들의 종합 주파수와는 완전히 별개로 튀어나오는 현상, 이걸 말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잡느냐? 결국은 필터 기술이라는 거죠. 이스프레소 영역이라든지 대역 외 영역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필터를 고급을 쓰느냐 아니면 고급을 쓰지 않느냐인데 무조건 고급을 쓰라고 고집을 할 수도 없어요. 왜? 장비 가격이 무지 비싸지니까. 좋은 필터는 무지 비쌉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 사업용, 그러니까 우리 LTE 또는 5G의 기지국이나 중계기가 수십만 개 전국에 깔려 있는데 이거에 대한 스프레스 기준을 갑자기 높였다. 필터를 좋은 걸 써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가격이 다 통신 요금으로 증가가 되고 통신 요금으로 증가가 되면 국민들이 내야 될 통신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기준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그 다음에 그렇지만 혼신이 또 어느 정도 막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기술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밴드 리젝션 필터 보통 네 가지가 있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는 그 주파수 아래에서 통과를 시키는 거고요. 하이 HPF는 하이 패스 필터는 그 주파수 위에 것만 통과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는 그 밴드 영역에서의 전파만 통과시키는 거고요. 밴드 리젝션 필터는 그 밴드만 죽이고 그 외만 통과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의 조합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필터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IMD라는 것은 우리가 스프레스 영역이나 대외 영역에서 나오는 모든 주파수들의 이상한 조합, 이런 것들을 IMD라 그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투톤 이렇게 넣으면 되고, 이제 멀티톤을 넣으면은 이러한 캐리어 곡선이 나옵니다. 이러한 캐리어 곡선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여기 이제 세컨드 IMD 해가지고 노이즈 성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기 노이즈 이렇게 떠버려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 여기서는 아무리 다중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요 영역이 필요한 거지 요 영역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영역이 뜬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요 필터 기술로 잘라내야 된다. 이런 기술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향 특성입니다. 지향 특성. 자, 이건 한쪽으로 전파를 보내는 거예요. 이 안테나계에서 쓰이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자, 뒤로는 보면은 방사 패턴이 거의 없고, 앞쪽으로만 나가죠. 이럴 때는 특정구. 이건 사실은 우리 인증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시설자가 인증난 기계를 쓰다가 안테나를 일정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와이파이나 이런 것도 일정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이러한 지향성 안테나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이덕이나 안테나 지향 특성 등을 규정하고 기술 기준의 것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조지수는 이게 이제 모듈레이션이죠. 자, 변조지수를 무조건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찌그러져 버리죠. 변조라는 거는 적당히, 아무리 변조를 많이 시켜도 100%를 넘었어요. 최고 이상적인 변조는 100%입니다. 그죠? 100%인데 100%를 정확히 이거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변조 지수가 얼마 이상, 얼마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를 정하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방송국 같은 경우, 우리 인증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가장 변조 지수가 높아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무선국 검사에서 합격이 돼요. 우리 인증 쪽에서는 변조 지수는 크게 엄청나게 강화한 것들은 별로 없고 설비별로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편의 변조지수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최대 편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죠. 이것도 지금 기술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많이 걸면 좋아요. 그런데 편의를 너무 많이 걸어버리면 주파수 대역이 넓어지고 소리가 찌그러지고 또 데이터 레이트가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변조지수를 무조건 많이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 기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00%입니다. 100%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회로를 구현할 때 이런 거는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 이게 이제 오버모듈레이션 된 거예요. 변조지수가 넘어서 버린 거죠. 이런 곡선으로 나오고요.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여기에 이제 수신계인데, 수신기는 뭐예요? 멀리서 날아온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증폭시켜가지고 검파해가지고 스피커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신기에서 전파가 나오면 안 되죠. 이 부차적 전파 발사 54dBm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신 쪽에서도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수신 쪽에 시험을 여러 가지 항목하는 게 있습니다. 항공기라든지 선박 쪽은 수신 쪽도 수신감도, 통과 대역폭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은 인명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신 감도가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시는 시험기관에서는
해상기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부 수신감도 그거는 있죠.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송신 차단 기능 하는 건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하셔야 된다. 저는 이건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고,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유지를 하는 게 맞고, 전이 안전 쪽과 관련된 거라서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요즘은 워낙 AVR이라든지 또 배터리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확하기 때문에, 특히 전자파 흡수율 측정할 때는 이 배터리를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 전압이 틀려져 버리면 그 SAR 값이 많이 변해버리거든요. 그런 때는 좀 충분한 규격의 충분한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보호장치입니다. 이것들은 시바트 총괄하는 기기는 이런 장치들을 하라,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무선구에 설치하는 장비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무선구 검사와 관련되는 장비라서 조금 우리 쪽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방 용설비는 지금 가끔 우리 인증 들어오죠, 그죠? 산업, 의료, 과학, ISM 밴드라 그러죠. ISM, 인더스트리, 공업, 그 다음에 사이언스, 과학, 메디칼, ISM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파 응용 설비 많이 쓰죠. 특히 전기 자동차, 우리 테슬라에서 나온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충전하는 이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기준 설비, 안전시설 중요하죠. 주로 이런 것들도 거의 고출력 또 무선국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증 쪽에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이런 거 있습니다. 고압전기를 설치하는 데는 2.5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현장에 무선국이 있는 현장에 이런 것들을 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선국 검사 쪽에 강의를 갈 때는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인증 쪽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상 쪽의 장비입니다. 해상 쪽의 장비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타이타닉 호의 침몰에 의해서 많은 인명이 그때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북극 바다에서 호화,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제 기준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해상통신 역사입니다. 월미도 하고 통신행거, 처음에는 무슨 전신에 80년도까지 전신 CW라 그러죠. Continue Wave, 몰스부호를 치는 것에서 위성통신이 도입됐고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인마셋 장비라는 게 나옵니다. 인마셋 장비. 그럼 GMDSS라 그래가지고 글로벌 마린타임 디스크리트 시큐리티 시스템, 이래가지고 이 장비가 1992년도에 해상 장비에 도입이 됩니다. 향후에는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 지금 또 쓰고 있죠. 사실 멀티미디어 안 되진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 뒤에 이 해상 장비 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위성을 쓰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바다를 달리기 때문에 통신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인마 셔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상 조난 안전 시스템입니다. 옛날에 달리 이 위성 통신과 디지털 통신을 접목한 그런 안전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GMDSS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는 이 조난 신호거든요. 선박은 망망대해를 달리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유럽이나 뭐 미국까지 또는 남미 쪽으로 가려면은 보름이나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가요. 최소 보름 한 달 이렇게 갑니다. 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 달 가는데 이게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통신 장비에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겼다.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사고 났죠. 세월호. 예,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굉장히 해상 통신 장비가 강화됐다. 예, 그런 장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TU는 뭐 국제통신연합 인터내셔널 텔레코뮤니케이션 유니온하고 국제회사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마린타임 오가니제이션입니다. 국제회사기구와 전기통신연합의 것을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O, ITU 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해상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ITUR하고 IMO하고 같이 이렇게 규격을 본다. 이쪽은 좀 속도를 빨리 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선박의 안전 운항에 관련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박 안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선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안전법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이 있고, 여기도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이 있고, 여기서 안전에 관한 것들은 해양수산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예, 하고,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는 통신에 관한 것들은 이쪽에다가 위임을 해놨어요. 전파법, 시행령, 그리고 해상 설비, 무선 설비 기준. 이게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연구 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비들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은 일반 육상 장비와 달리 인명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특정 소출용 무선 기기는 인증만 받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인증받고 허가받고 검사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규제가 많죠.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은 인명 안전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 도난 통신 설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MDSS 도입 이전에는 채널 16번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에머전시 채널이라고 합니다. 에머전시 채널. 근데 뒤에 보면 DSC라고 나옵니다. 이 디지털 셀렉티드 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버튼, 빨간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튼만 누르면은 주위의 선박이나 해양국에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 버튼 하나로서 통보가 됩니다.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인명 안전에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MFHF, SSB를 쓰는데 지금은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여기도 DSC를 달았습니다. DSC를 달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었어요. 아날로그 방식. 근데 요즘은 이것도 다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 멀리 가고 혼신 없이 또 에러 없이 하는 그런 디지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게 바뀌었고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정받은 곳이 많이 없어서 우리 한국 그 전파진흥협회에 오셨네요. 에서는 지금 이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MFHF, VHF 무슨 전화장치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MBDP는 폐기됐습니다. 이건 뭐 직접 인쇄장치라 그래가지고 뭐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는 건데 우리 팩시밀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삭제됐고요.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장치고요.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단파대도 디지털 송수신 장치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통신 장비고요. 전환 통신 장비고 여기 보면은 전환 위치 식별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SAT라는 게 있고 EPIRB라는 게 있습니다. SAT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건요 보통 선박에는 반드시 레이더를 답니다. 그죠? 왜? 안전 항행을 위해서 다는데 안전 항행을 위해서 다는데 이 SAT는 위급 상황인데 버튼을 누르면은 갑자기 레이더에서 화면이 확 크게 보여요. 그 부분만. 그러면은 전환 신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선박에서는 레이더를 항상 주시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전방향을 주시하고 가는데 이 SAT 수색 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 장비를 버튼을 누르면은 그 배에서 크게 확 보여요. 그럼 이게 이제 전환을 당했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런 장치입니다. EPIRB 이게 중요합니다. 미성 비상 위치 영구 무선 표시 설비인데 이거는 보통 때 동작을 안 해요. 선박이 가라앉으면은 수심 4m 이내에서 이게 자동으로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코스파스 사세트라는 인공위성에게 전파를 자동으로 발사해요. 108메가. 자동으로 발사하면은 거기서 감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청에 통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그 번호가 있냐면 선명, 그 다음에 고유식별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서 조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난 것도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동작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싸다고 해가지고 밧줄로 묶어놓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이러니까 이게 떠오르나.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기가 됐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라 그러면 탈착 장비라 그러죠. 이게 사고가 나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위성으로 전파를 발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조남이 그 신호를 빨리 발산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묶어놨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가 요즘은 해상에서 인마세트를 쓰고 있습니다. 인마세트는 우리 정지궤도과 비정지궤도가 있죠. 정지궤도는 36,000km에 떠 있습니다. 3개만 있으면 돼요. 3개만 있으면 지구 전체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박에서도 이 인마세트 장비로 모든 보이스 통신, 디지털 통신, 인터넷, 화상 통신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이거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난 통신 때만 쓰고요. 인마세트로 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마세트 통신비가 무지 비쌉니다. 이게 우리나라 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문제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스타링크 계획이라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좀 독특한 사람인데 우주 스페이스X라는 우주 서비스를 하고 테슬라 2개 회사의 CEO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잘 나가잖아요. 돈을 무지 벌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통신위성을 무지하게 띄우겠답니다. 지금도 한 1000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해요. 비정지 궤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340km에서 한 600km의 상공에 있어요. 여기에 한 5년 내에 42,000개를 띄우겠답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1000개 이상이 지금 활동 중이고요. 그러면 이걸 띄우면 왜 그러면은 적게 띄워도 되는 정지궤도 위성이 안 오느냐 그러면은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인터넷 전파도 아무리 빠르지만 30만 킬로미터지만 36,000km에 띄워버리면 전파가 왔다 가는데 딜레이 타임
느리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무지하게 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정직의 노후성에 무지하게 많이 띄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거는 항공기, 선박, 그 다음에 진짜 오지 사막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미국도 상당히 통신 환경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도 중심부는 거의 사람이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면 입맛에 이런 걸 안 쓰겠죠, 그죠? 뭐 사용료도 월 99달러 하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게 성공할까? 우리 한국에서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이미 깔린 육상 쪽에서 인터넷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FTTH까지 뭐 댕리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통신 환경에서 스타링크를 쓰겠느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선법의 무슨 설비 기준, 뭐 이건 어선법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우리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달아라라고 이제 어선법에서 강제 규정하고 있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배가 조난을 당했어요. 여기 배가 이제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으면은 일단 어디로 통보를 해요? 자, 여기 항해 경보 장치에서 발신을 해가지고 육상을 해요. 또 가까운 배에다가 또 연락을 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또 연락이 돼요. 또 투웨이 라디오라고 있습니다. VHF로도 하고요, HF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 위성을 통해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파사 세트 위성에다가 또 EPIRB 있죠. 네, 이런 것들에 전파를 발사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난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렇고요. 법정 장비이기 때문에 출항할 때는 잘 정비를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실제로 바다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해상 쪽은 사실 지정시험기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감이 나질 않는데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중요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육상 장비에서 쓰지 않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들이 많고 수신부에 대해서도 수신 감도라든지 또 통과 대역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쓰지 않고 있고요. SSB 송신기 이런 뭐 그림만 보시고 지금 이런 것들로 다 변화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단파대 디지털로 다 변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이제 2019년도부터는 단파대 이것도 이제 디지털로 다 이렇게 전환이 돼 버렸어요. 사용 주파수는 4에서 27.5메가를 쓰고요. 대역폭은 30km 이하, 뭐 이런 방식, FSK 방식. 옛날에는 SSB 방식을 썼죠. 그래서 USB나 LSB 이런 방식을 썼는데 지금은 이 변조 방식을 아예 디지털로 바꿔버렸어요. 프리퀀시 시프트 킹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OFDM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아시죠? 우리 와이파이 쪽에 쓰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이동통신망 쪽에서 많이 쓰죠. 이게 Oscillate Frequency Diverging Modulation 뭐 그런 방식일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시간차하고 주파수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OFDM 방식인데 이런 것도 해상 쪽에 접목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인마세트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위성 장비인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컸어요. 아주 컸었는데 점점점 작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작은 뭐 007 가방만한 것들만 들고 다니는 이제 위성하고 되는 그런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쭉 있다가요, 이 M형하고 B형, 뭐 미니 M형, D 플러스형은 종료했습니다. 삭제해버렸고요, 기술 기준에서. 지금은 C형하고 그룹 호출 수신기, 그리고 플랫형, 이런 것들만. 이 플랫형 같은 건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해상에 가면은 인마셋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정지궤도위성이 있습니다. 정지궤도위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000km 상공이 있습니다. 3개만 띄우면 됩니다. 정지궤도위성은 3개만 띄우면 전 세계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죠. 여기 태평양이고요. 아시아, 여기가 일본이 한국이고, 여기 인마시트 위성 여기 하나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메리카네요. 아메리카, 남미, 북미 쪽을 커버하고 있고, 여기가 아프리카 쪽이네요. 그죠? 여기 하나 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다 됩니다. 인터넷, 뭐, 전화, 영상, 화상회의, 전부 다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도 선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인마셋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식별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셀렉티드 콜이라는 건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자동 식별 장치는 AIS라고 합니다. AIS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선박 입출항할 때, 이럴 때는 그 해양국에 보고하죠. 우리 선박 선명은 보고, 호출 번호는 보고, 그 다음 몇 시에 입항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스로 했습니다. 아날로그로. 지금은 자동 식별 장치가 자동으로 합니다. 선명이 뭐고, 그 다음에 이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그 고유 번호를 패킷 형태로 보내버려요. 보내버리면은 해양국에서 이 배가 몇 시 몇 분에 이제 들어왔다. 그거를 10초 간격으로 계속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배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입출항 신고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선박이 어느 항로를 지금 이동하고 있다.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해상에서의 내비게이션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 관제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중요한 거 있죠. 저기 멀고 가는지 이런 거 다 본다는 거죠. VTS라고 있죠. VTS 같은 데서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배와 배 간격이 너무 좁으면 사고 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오면은 이 선박을 호출해가지고 거리를 띄시오, 뭐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FH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단파 쪽이니까요. 거의 뭐 에머전시 상황, 비상 상황에서만 쓰신다 이렇게 하고, VHF는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 전달할 때는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로 생겼고, 채널 16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비상주파수입니다. 비상주파수에서 호출을 해서 다른 주파수로 옮깁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도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해서 이제 그 관제실에서 몇 번을 옮기시오 하면 그 주파수로 가서 착륙대까지 관제소하고 항공기하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16번 채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DSC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면은 뭐 이렇게 해경에서도 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식대로 됩니다. 그래서 위성으로도 통보가 되고 뭐 하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셀렉티드 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주위의 선박 또 연근에 있는 기지국들에게 다
콜이 가게 됩니다. 여기 잘 보이시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보통 플라스틱으로 가려져 있는데요. 우리 마치 소화전 있죠. 소화전에 플라스틱으로 가려져 있죠. 그거 깨야 버튼을 누를 수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머전시 비상 상황에 이 플라스틱을 깨고 이 버튼을 누르면, 왜냐하면은 이 플라스틱 가려놓지 않으면 이게 조작 실수를 해서 버튼이 눌리지게 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을 깨고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제 비상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주위에 알리게 됩니다. 조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거는 운용에 관한 문제라서 저희들 기술 기준 쪽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AIS는 이게 이제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이라는 건데요. 선박국과 기지국과 운영국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데고요. 기지국이 이제 진정한 선박과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신호를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받겠죠. 이것은 무인도 될 수 있고 있죠. VTS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상주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운영국에서는 이제 이 리모트로 여기서 관제를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인데, AIS는 어쨌든 간에 배의 위치, 그 다음에 선명, 이런 거, 사고 내역, 이런 것들을 이쪽 기지국에 알려주는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파수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선박이나 항공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선박이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고, 일본에 갈 수도 있고, 미국에 갈 수도 있고, 유럽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통 규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ITU, IMO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IMO 규정을 반드시 따라줘야 되고요. 주파수라든지 기술 기준도 거의가 대등소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공기는 특히 더합니다. 항공기는 아프리카도 안 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기만큼 장비가 많이 실리는 장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프리카는 공항에 가보면은 장비가 굉장히 열악해요. 1960년대 장비를 아직까지 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를 무지하게 많이 싣고 있다. 옛날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끝까지. 그래서 기장이나 부기장은 그 모든 장비를 다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거의가 오토매틱입니다. 장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 기준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증시험 중요하죠. 왜? 사람이 컨트롤하던 시대를 떠났다는 거죠. 지금 며칠 전에 뉴스 나왔죠. 자율 해상 선박이 이제 운항할 거다. 앞으로 또 우리 자율 주행이 상용화될 거다. 그러면은 ICT 기술은 더욱더 발전할 거고, 또 센싱 기술은 더욱더 많아질 거고, 그럼 전파의 이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선 없이 통신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빗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파로 해야 돼요. 근데 빗은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개가 꼈다든지 장애물이 있다든지 빗을 통과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IR 방식 있잖아요. IR 방식은 우리가 TV 리모컨 같은 거 앞에 장애물 있으면 리모컨 동작합니까? 동작 안 하잖아요. 전파는 돼요. 어느 정도의 출력만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의 사용은 가히 4차 산업혁명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요, 엄청나게 큰 높은 산에서 기지국 하나만 있으면 아주 고출력으로 멀리 보내는 그런 기술이 최고였는데, 그럴 때는 주파수가 낮아야 돼요. 회절 굴절이 많아야 돼요. 그때 그렇게 해야 멀리 나가고
전파 통신이 잘 돼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파수를 올려야 돼요. 왜? 집진성이 좋아야 되니까. 그리고 출력이 작아야 돼요. 왜 작아야 되냐? 이게 점점 옛날에는 산에 있던 송신기 하나가 얼마 전에는 다 빌딩 위로 올라왔죠? 우리 이동통신? 빌딩 위로 올랐는데 지금 빌딩 위에 잘 안 세워요. 어디에 하느냐? 사무실에다 이 중계기를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말이 나왔어요. 마이크로셀, 뭐 피코셀, 지금 어디까지 펜토셀이란 말도 나와요. 단위의 반경은 점점 작아진다. 그 다음 주파수는 점점 올라진다. 주파수가 올라가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역폭을 확대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보시면 기가헤르츠 대역. 기가헤르츠 대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3기가에서 30기가죠. 3기가에서 30기가. 예. 뭐 VHF, UHF, SHF, EHF 있죠. 거기서 SHF 대역이 산에서 30기가. 3에서 30기가의 대역폭은 30에서 3을 빼면 27GHz가 대역폭이다. 그 위로 올라가면 30에서 300이 되버려요. 그럼 10배가 늘어나 버려요. 대역폭이 엄청나게 10배로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 디바이스가 작아져. 주파수가 높아지면 안테나는 짧아져요. 왜? 파장이 짧아지니까. 그죠? 세 가지 이유입니다. 주파수를 올리는 이유가. 그래서 첫 번째, 직진성이 좋다. 그래서 간섭이나 이런 걸 잘 안 받아. 직진성이 좋아. 첫 번째. 두 번째, 대역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고화질, 앞으로 고화질이 될 거예요. 고화질이나 이 데이터 용량의 것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장이 짧아지니까 안테나를 그만큼 작게 만들 수 있어. 그 세 가지의 장점 때문에 주파수는 앞으로 신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험기관은 어렵죠.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비싼 거 사야 되는데 세컨드, 서드 하모닉스까지 봐야 돼. 예를 들어서 10기가 돼. 최소한 세컨드, 서드 하모닉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30기가. 스펙트럼 비싸죠. 무지 비쌉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5G가 3.5기가 정도 쓰죠. 3.8기가, 3.5기가죠. 3.5기가 쓰고 28기가도 주파수 분배가 되어 있지만 거의 안 쓰죠. 왜? 그렇게 만들려면은 주파수가 워낙 높으니까 이 5G를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5G 스마트폰을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거기에 따른 이 전파의 프로파게이션, 즉 통달 거리가 짧아지거든요. 직진성은 강하지만 짧아져야 된다. 기지국은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28기가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동통신사에서 잘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SKT나 KT에서 5G 서비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워낙 주파수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기지국을 무지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5G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넘어서서 6G로 가자. 6G는 테라헤르츠 단위입니다. 테라헤르츠고 지금 5G의 약 20배 정도의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용화가 언제 되냐? 10년 후에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삼성전자에서 6G 백스라는 걸 내놨습니다.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표준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지금 ITU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하여튼 그 통신의 그는 이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파수를 무작정 올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게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기술 기준을 맞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8기가의 주파수 분배는 해놨지만은 우리 옛날에 그 28기가 지금 5G 특화망이라고 그랬죠? 특화망이라는 이름이 안 좋아서 이름 공모해가지고 이음이라고 했어요.
5G 이음. 5G 이음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워낙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좋은 건 알지. 그런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클래스 A는 상선, 멀리 가는 거. 멀리 가는 건 당연히 출력도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 실내에서 쓰는 것들은 밀리와트 단위입니다. 그죠? 보통 10dBm, 10dBm은 10mW죠? 그죠? 10dBm. 100dBm 해봤지만 100mW 정도 안 된다. 그런데 보통 이 통신에서 쓰는 거는 10W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보통 100W 이래요. 무지 출력이 큽니다. 100W도 문제가 안 돼. 보통 킬로와트씩 써요. 그렇게 돼 있고요.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소형선이기 때문에 뭐 5W 이 정도 됩니다. 그래도 출력이 높습니다. 이 SAR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전자파 흡수 SAR이 아닙니다. 해상 수색 구조용에 쓰는 SAR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장비. 그 다음 A2N이라고 해가지고요. 항로 표지 시설 부표. 이제는 받아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가두리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기물 양식하는 데 보면은 선박이 지나가면은 이게 다 파괴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양식 의장 이런 데 부표를 띄워놔 그게 전파 발신 장비. 그게 항로 표지 시설입니다. 거기에 발신을 3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피해가야 돼요. 선박은. 이런 장치도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다 장비 전쟁이에요. 장비 전쟁. 바다든 항공기든 철도든 뭐 아니면은 달리는 자동차는 이게 전부 장비전입니다. 장비. 이제 모빌리티는 무조건 장비가 나야 된다. 사람이 보고 가는 시간 끝났어. KTX를 사람이 보고 운전합니까?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전부 뭐 통신하는 거 TRS로 다 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AIS 개념입니다. 뭐 상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가고 있다. 이게 다 AIS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이제 NM이라는 것은 육상에서는 마일을 씁니다. 마일. 해상에서는 노티칼 마일을 씁니다. 육상에서 쓰는 마일은 1.6km고요. 그 다음에 해상에서 쓰는 노티칼 마일은 1.8km입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해상에서는 노티칼 마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궤적입니다. 궤적. 자,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얘기 뭐냐. 사고가 났을 때, 여기 궤적인데,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AIS는 정보 갱신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분마다, 몇 초마다 한 번씩 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디에? 다 우리 기지국에 다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는 어느 항로를 지나갔고, 어느 진을 지나갔고, 쉽게 말해서 블랙박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AIS가 해상에서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라스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라스 규정. 국제 협약인데요.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는 의무적으로 탑재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법도 있고요. 장착해라 이게 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고 추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입출항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자발적으로 다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요트 같은 무동력성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동력이 없이 그런 것들은 의무화가 안 됐는데도 그런데도 레이더 달아요. 그 다음 AIS 달아요. 왜? 상대방이 와서 내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장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 영화에 보셨지만은 항공기 조종관 보십시오. 전부
전부 스위치고 전부 장비입니다. 선박도 한번 그 선내 올라가 보시고 전부 장비입니다. 장비로 다 하지 이제 뭐 사람이 보고 이러니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